이제는 안락사와 관련한 주제를 살펴볼게요. 자, 이 안락사라는 주제도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사실 유럽 쪽에서는 특정한 나라들에서, 특히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 안락사를 법적으로 이제 허용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 이 안락사라는 게 그냥 단순한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뭐 병에 걸렸거나 투병 생활 중인 이런 환자분들이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안락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논하고 있는 게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 안락사를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안락사가 아니라 우리는 자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엄밀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락사가 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첨예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락사의 찬반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친절하게 용어를 설명해주는 문제들도 있는데 용어를 설명하지 않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다 실려 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니까 꼭 외워두시길 저는 권고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안락사가 존재하고 있냐면요, 자발적인 안락사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안락사. 자, 이미 이름에서도 많이 느껴지시겠지만요, 누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걸까요? 환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환자 스스로 동의한 그런 경우를 자발적인 안락사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어요. 비자발적 안락사. 그래서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스스로 동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죠. 뭐 뇌사 상태에 빠졌거나 뭐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의식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병원비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안락사를 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누구의 동의? 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안락사가 또 존재하고 있냐면 이제는 어떤 동의 여부를 바탕으로 한 안락사라기보다는 시행 방법을 바탕으로 둔 안락사의 구분인데 적극적인 안락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 말 그대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죽음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는데 사실 적극적 안락사는 쉽게 시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왜일까요, 여러분? 이미 여기 답이 있거든요. 약물을 누군가가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약물을 주입해서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사실 이거는 약물을 투입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덕적인 부담감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적극적인 안락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어떤 안락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냐면 반대로 소극적인 안락사라는 것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자, 이건 말 그대로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안락사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이죠. 이제 어떤 특정한 환자를 이야기해드리자면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의식이 없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생리적인 현상들은 뇌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데 뇌가 기능을 정지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면 이 뇌사자는 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호흡을 멈추게 되고 뭐 심장도 멈추게 되고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산소 호흡기라든지 이런 연명 치료 장치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호흡이 멈추면서 죽음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사를 유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찬반론으로 가볼게요. 그럼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누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겠어요? 누가 선택하고 있죠? 안락사를? 환자가 선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의 스스로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생명 자기결정권.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도 역시 아까 우리 낙태 문제에서도 봤지만 생명도 사실 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라는 그런 뭐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아까 여기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그죠? 사실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깨어날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병원비를 내게 되면 누가 고통을 받게 되겠어요? 가족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 본인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환자를 떠나서 이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 고통을 줄여준다라는 점에서 공리주의죠. 쉽게 말하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를 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